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나라가 디폴트 직전이다. 2.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이다. 3. 영토 확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인에 기인했습니다. 첫째, 원유 가격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2023년 원유 가격의 급락으로 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출 수입 간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제재와 외국 투자 감소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리아 반도의 합병 및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으로 인해 서방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국내 기업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의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었고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도 경제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한 수요 부진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였으며 경기 침체를 악화시켰습니다. 디폴트 위기까지 맞은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로 버티고 있던 러시아가 최근 한계에 부딪히며 빚을 갚기 위해 자국 자산 판매를 단행했는데요. 푸틴은 한국에게 가장 먼저 최고의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사할린 섬을 한국이 가질 수 있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준 역대급 기회에 한국 정부는 복잡한 고민에 휩싸인 상황 대체 어떻게든 푸틴의 입에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할린과 관련해 그가 입을 연 것인데요. 사할린 사업과 관련해 일본의 개입을 막은 그가 일본 대신 서학권을 판매할 국가로 한국을 거론한 것이죠. 인테르팍스 통신은 올해 푸틴 대통령이 현재 사할린 이 운영사인 사할린 에너지의 모든 권리와 자산을 러시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선언. 이후 러시아가 전적으로 에너지 사업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할린 이 사업에 참여한 미쓰이, 울산과 미쓰비시 상사 등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더라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할린 이는 천연가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로 현 일본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권리를 러시아에게 눈뜨고 빼앗겨버린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일본, 러시아 이 두 국가의 대결이 이제는 자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이 지분을 인정받고 러시아에게서 유전을 받기 위해 러시아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 푸틴 대통령이 노린 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쿠릴 열도를 비롯해 미국의 편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일본을 향해 푸틴은 믿을 수 없는 야만인은 일본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틈타 쿠릴 열도의 소유권을 잽싸게 주장한 일본의 태도에 외무성에서 특별 담화까지 하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까지 낼 정도였죠. 이런 가운데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일본 역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푸틴은 일본에게 제대로 보복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방에 일본은 다급하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죠. 기아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에 대한 일본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LNG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다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마 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러시아가 주요 고객인 일본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일본 정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요. 현재 미국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석유를 판매하려면 특정 국가들 외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 혹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도나 이미 러시아에 투자를 해 민간 차원에서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일본 정도가 예외적인 경우였죠. 특히 전쟁으로 인해 자금줄이 메마른 러시아가 주요 고객인 일본을 거부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죠. 한편 러시아는 생각지도 못한 석유 수혜에 대박이 난 상황입니다. 러시아 석유를 이용하지 못한 국가들이 러시아보다 더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더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를 사들이려고 한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금지한 것이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덕분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석유를 원하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접촉, 몰래 거래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없는 러시아는
일본을 배제. 서울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반항한 일본을 상대로 당당하게 제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당당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G7이 러시아의 약점을 파고들고 치명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석유 상한가제를 도입하면서 러시아의 약점을 공략한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일본 근해로 함대를 배치 동시에 병력을 운용할 정도로 러시아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최근 핀란드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얼마나 버는지 공개되었습니다.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 크리라는 곳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포한 러시아는 침공 첫 100일간 에너지 수출로 930억 유로를 벌어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화로 약 125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인 것인데요. 하루 평균 9억 3천만 유로, 한화로 1조 2,500억을 번 것입니다. 매일마다 1조에 가까운 돈을 벌었기에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의 일일 전쟁 비용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8억 4천만 유로, 한화로 1조 1,3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이득을 본 셈입니다. 그러나 G7이 상한가 제도를 적용하면서 석유가를 억지로 지금의 가격보다 낮춘 것입니다. 덕분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석유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얻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는 러시아 석유 거래에 있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였고 특히 이제까지 묵인했던 뒷거래에 대해 철퇴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상한제로 석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 석유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펙도 최근 증산 계획을 발표하며 석유 수출량을 늘리는 마당의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면서까지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유전과 천연가스로 계속 이득을 보려 했던 푸틴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현재 디폴트 상태에 놓인 러시아는 외화 표시 국채이자에 약 1억 달러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자 비용은 물론 원금 청산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도 죄다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죠. 러시아의 자랑이었던 사할린 유전이 처치 곤란한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푸틴은 한국을 거론하며 사할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요. 매팀에 일찍이 일본보다 더 사할린 개발에 의욕을 냈었던 한국은 푸틴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력한 매입 후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오랜 우호관계를 쌓으며 거래를 해왔던 한국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거래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신냉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진영이 갈라져 있는 현 한국 상황에서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 러시아는 한국에게 과감한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할린 유전만이 아니라 사할린 땅 자체를 한국에게 판매해 한국이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할린 땅을 매입한다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 정도로 사할린에는 예전 일제시대에 넘어와 오랜 기간 사할린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할린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간주하며 살아온 이들인데요. 사할린 주요 영토 곳곳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들 한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사할린 사회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찍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으로 이전을 계획할 정도로 이들의 경제력은 사할린 섬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사할린 섬을 매입해 이 섬을 통치한다면 사할린 한인들은 굳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한국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들 사할린 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석유 수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회적 지출과 전쟁 비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갈 전망이라 그러지 않아도 엉망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현물 매각이 필수입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도 러시아 정부 지출은 올해 첫 4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다고 말했는데요. 4월 이후 진행되는 전쟁 상황에서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현 상황의 생각 이상으로 러시아에게 부담이라고 밝혔죠. 러시아 국내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내수 경기도 얼어붙고 있죠.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제조업 생산은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며 특히 자동차 생산을 비롯한 러시아 수출품의 경우 급격한 하락세를 맞으며 회생불능 수준까지 도달했죠. 한국은 고민의 식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이번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기회라 할 수 있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에게 찾아온 뜻밖의 황금 같은 기회에 직면한 우리 정부의 선택만이 남아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 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이라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라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이라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일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염호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수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수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일하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되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이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이라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라 관련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이라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캐틀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일화와 유럽의 원자 대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틀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의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밖에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영토는 11.3 평방킬로미터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101평방킬로미터 늘었는데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의도 면적의 45배 크기의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해당할 만큼 국토 면적이 좁은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일부 지역의 바닷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흙을 채우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간척 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국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도 대규모 국토 확장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조성된 간척지가 있습니다. 시화호인데요. 시흥의 시와 화성의 화를 딴 시화 지구 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의 넓은 간척지를 개발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7년 6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약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시흥 오이도와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최종 끝막이 공사를 완성하면서 시화호와 시화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시화호의 목적은 방조제를 건설한 후 서해안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를 만들어 인근 간척지, 농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기 시작해 농업용수는커녕 지독한 악취와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 환경학자들은 시화호를 무생물 대무생물대로 선언했습니다. 단 한 마리, 단 한 포기의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4천만 평파리 지옥이 바다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삼위 갯벌, 배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화호 갯벌에다가 억지로 담수를 채우려던 도전이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정부 역시 사실상 담수화를 포기해버리면서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다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 덕분에 다시 바닷물이 흘러들며 생태서식 환경이 복원되고 시화호를 떠났던 생물들이 다시 찾아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살아 숨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방조제가 완성되고 바닷물이 싹 다 빠져나간 날 시화호에 들어섰던 한 중년 남성은 갯벌 위에 우뚝 솟은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 년 전에 비밀이 드러납니다. 디피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며칠 전 전남 신안군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9년 목포시와 신안군을 잇는 아페드 공사 중 지름 2.3m의 무게 3톤이 넘는 육식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됐던 바로 그 해안에서 이번에는 초식 공룡알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다는 것이죠. 지난 26일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근 신안군 앞해면 내태도의 해안가를 조사하다 공룡알과 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공룡알 중 4개는 완전한 형태로 오리알보다 조금 큰 15cm 크기의 둥근 형태였는데요. 이와 함께 공룡알 파편 화석 100여 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통 육식 공룡알은 곰봉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초식 공룡알은 럭비공 모양을 보입니다. 알을 보는 순간 이건 초식 공룡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더구나 포식자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육식 공룡알은 그 크기가 약 40cm에 달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약 15cm가량으로 소형 초식 공룡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한 곳에서 서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식 공룡은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육식 공룡은 육류, 초식 공룡을 먹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상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 초식 공룡알을 발견한 이 지역에서는 2009년
대형 육식 공룡알이 대거 발견됐었습니다. 2009년 아페대교 공사 중 지름 2.3m, 무게 3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 화석은 약 2년여간 정밀 복원 작업을 통해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항 앞에도 수강류 공룡알 둥지 화석으로 지정되었죠. 이 2009년과 2023년에 발견된 공룡알은 비슷한 층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백악기에 해당하는 약 1억 년 전 신안군 아페도에는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이 함께 서식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공룡알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에 흔치 않아 공룡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반도는 어쩌면 실사판 주라기 공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최정희 씨는 시와 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엎으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와호에 날아드는 새에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1994년 1월 24일 12.7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자 그 목마름은 더해갔죠. 그러던 1998년 7월 그는 화성시 송선면 고정리 작은 섬에서 붉은 암석 부근에서 날아다니는 딱새를 쫓다 우연히 갯벌 위가 불쑥 솟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뚝 솟은 쾌적층 사이로 계란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둥글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주먹보다 작은 것도 있어 의아하다 생각했습니다. 바위 생김도 색깔도 화석의 생김새도 희한했는데 그는 우연히 자신이 읽은 신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갯벌에서 종종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신문 기사였는데요. 예사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에게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시와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고 최정희 씨가 발견한 것이 공룡알임을 확인해주고 주변에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 등 크고 작은 섬을 뒤져 공룡알 화석 수십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당시 총 37곳의 알둥지에서 총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중 원형이 보존된 화석만 140개가 넘습니다. 이에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와호 일대가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임이 드러났고 이듬해 문화재청은 공룡알 화석 발견 지역 480만 평을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로 지정했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정부는 시와호를 담수화하려던 계획을 공식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시와호처럼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알 화석이 발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별다른 문화 콘텐츠가 없었던 화성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화성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라는 점, 화성시랜드 화재 사건, 수도권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점, 시와호 덕분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온갖 악소문을 달고 있었죠. 이에 시와호 공룡알 발견을 계기로 화성을 공룡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용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관장은 화성시에 공룡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몽골 고비사막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화성시는 한몽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해 몽골 고비사막에서 공룡화석을 발굴해와서 그 성과물을 화성시의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약 694개체 15톤 분량의 공룡화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룡박물관의 모든 화석은 시와호와 몽골 고비사막에서 가져온 진품 화석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또 한 번 시와호에서 대단한 공룡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성시 공무원 김경하 씨는 얼마 뒤 개최될 제1회 세계유트 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점검하던 중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한 덩어리 속에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화석은 거의 완전한 상태에 꼬리뼈와 종아리뼈, 발가락뼈, 발톱 등 100여 개의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요. 아쉽게 상반신 골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덕분에 화성시는 약 1년 6개월에 걸쳐 화석의 뼈를 정밀 계측하고 3차원 모형으로 만드는 등 전체 골격을 복원해서 현재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공룡은 원래 고비사막에서만 발견되던 공룡인데 이전까지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에서
공룡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화석은 지금까지 화석 중 가장 온전했습니다. 백악기에 살았던 프리케라톱스는 불이 달린 뿔공룡이라는 뜻인데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했다고 하죠. 몽골에서도 발견된 이 공룡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정확한 학명은 부여되지 않았다가 서울대 이용남 교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강룡류뼈 공룡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의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의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코리아세라탑스 화성겐시스라는 학명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1일 천년기념물로 지정했죠. 공룡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지만 국내에서 공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공룡 연구와 같은 척추 고생물학을 전공했다간 직장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석 탑사와 같은 공룡 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가 그랬던 것처럼 공룡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성에 가서 공룡알 화석지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